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밀리의 서재에서 입문서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책과 영화 이야기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책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처음 하는 것이라 당장은 많이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유익한 책과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오늘은 첫 번째 콘텐츠로 에베레스트에서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 중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달 히말라야를 등반하던 한국인 5명과 네팔의 쉐르파 4명이 베이스 캠프에서 목숨을 잃은 참담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 번쯤은 히말라야 등반을 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호기심과 모험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만 가끔씩 그런 비보가 들려올 때마다 왜 산악인들은 저렇게 위험한 히말라야 등반을 감행하는가 하는 얄팍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1924년 에베레스트 정상 부근에서 안개 속으로 사라진 뒤 나타나지 않았던 전설의 이름 조지 멜러리는 에베레스트에 오르고 싶은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산이 거기 있으니까. 더 이상 토를 달아 뭔가를 말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말입니다. 에베레스트 등반을 소재로 한 영화나 문학 작품이 꾸준히 대중들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UCLA 인류학과 쉐리 오트너 교수가 쓴 에베레스트에서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이 책은 꼭 읽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고요. 책장을 넘기는 내내 묘한 설레임과 호기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쉐르파 문화에 대한 인문학적 학술서인데요. 학술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독자들도 매혹될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오늘 오디오 클립에서는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위험에 대해 다룬 챕터를 읽어보겠습니다. 고도 등반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스포츠에 속한다. 이 스포츠에서는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죽음이 가장 흔한 죽음의 방식이다. 수직에 가까운 깎아지른 암벽에서 미끄러지거나 추락해서 크레바스에 빠져서 혹은 눈사태에 파묻혀서 죽게 되는데 사상자 수로 보면 눈사태 매몰이 가장 큰 원인이다. 또한 고산병으로 서서히 죽기도 하는데 듣기에는 별로 해로울 게 없을 것 같은 이 병은 혈류에 도달하는 산소 공급 부족이 그 원인으로 뇌졸중과 뇌부종과 폐부종, 그 밖에도 신체적 붕괴를 초래한다. 히말라야 등반 사망률의 정확한 통계를 얻기는 어렵다. 하지만 다양한 수치가 퍼져 있다. 히말라야에 오르면 10명 중 1명은 돌아오지 않는다. 에베레스트 원정대의 사망률은 약 8분의 1이다. 에베레스트의 빙폭에 들어가면 10명 중 1명은 나타나지 않는다. 2명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면 다른 1명은 그 과정에서 사망했다. 카트만두에서 여러 해를 산 정보통인 엘자베스 홀리는 1996년 어느 기자에게 그동안 약 4,000명이 에베레스트에 오르려고 했는데 그중 660명이 성공하고 142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5번의 성공마다 약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다. 셰르파들만 보면 1950년부터 1989년 중반까지 등반 원정대에서 84명의 셰르파들이 사망했다. 특히 에베레스트와 관련해서는 사망한 115명의 등반가 중 43명이 셰르파였다. 일반적으로 통계학이 지니는 비인격성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수치들이 부정확하고 비교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이 문제를 실제로 등반에 참가했던 이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가까운 이의 급작스러운 끔찍한 죽음을 보는 일은 거의 압도적인 경험이다. 아마도 히말라야를 등반한 사람 가운데 등반 사고로 가까운 친구를 잃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며 대개는 1명 이상일 것이다. 또 치명적인 사고나 사망자가 발생한 원정대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는 등반가는 없을 것이다. 위대한 영국의 등반가 크리스 보닝턴은 자칭 사망자 목록이라는 것을 정리했는데 그가 참여한 원정대에서 등반했던 8명 중 4명이 죽었고 또 다른 원정대에서 함께 등반했던 10명 중 4명이 죽었다. 그런 식으로 따져보니 총 29명 가운데 15명이 죽었다고 했다. 셰르파의 경우도 거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등반 경험과 관련해 나와 인터뷰를 했던 30명 이상의 등반 셰르파들 가운데 등반 사고로 친구나 같은 마을 사람 혹은 친척을 최소 1명 이상 잃지 않은 이가 한 사람도 없었으며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한 원정대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도 단 1명도 없었다. 사실상 몇몇 등반가이든 아니든 간에 등반 중 목숨을 잃은 셰르파를 아무도 직접 알지 못하는 이는 단 1명도 없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이다. 이런 위험도와 갑작스런 죽음과 관련해 등반에 대한 나 자신의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다. 처음에는 그 문제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이어서 등반은 모험이란 생각이나 성공과 승리의 짜릿함 같은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은 나의 첫 현지 조사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등반에 참여하는 셰르파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탓이기도 했다. 나는 솔루 계곡에 있는 마을에서 지냈는데 솔루의 남자들은 쿰부의 남자들보다 등반 일을 하는 사람이 훨씬 적었다. 쿰부는 고도가 더 높고 산봉우리들과 더 가까웠다. 또 첫 번째 현지 조사는 1966년부터 1968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그 시기에는 네팔에서 등반이 대부분 폐쇄됐다.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으며 중국인들이 국경 침범에 극단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 더해 내가 나 자신을 등반가로서의 대중적 이미지 뒤의 진짜 셰르파들에게 다가가는 인류학자로 생각했던 탓에 셰르파들의 등반 참여라는 문제 자체는 나의 의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등반 자체에 대해서도 특별한 판단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사실 당시 나는 등반 중단이 초래한 셰르파들의 경제적 곤란을 염려했었다. 첫 현지 조사 여행과 두 번째 여행 사이에 나는 에베레스트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온 사나이라는 셰르파 6명이 목숨을 잃은 일본 원정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봤다. 1979년에 다시 현지 조사를 하려고 돌아갔을 때는 쿰중이라는 높은 계곡에 있는 쿰부의 마을에서 지냈다. 아마 그곳은 셰르파의 최대 단일 공급처일 것이다. 쿰중의 하숙집 주인은 알고 보니 그 일본 스키 원정대의 사다였다. 나는 그가 그 사망 사건으로 큰 타격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사망한 남자들 대다수가 그의 친척이었던 것이다. 그 후로 그는 등반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내가 그곳에 있는 동안 유고슬라비아 원정대가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고 있었는데 그 원정대의 선봉에 선 고산 셰르파 가운데 1명이 죽었다. 그도 역시 쿰중 출신이어서 나는 마을을 휩쓰는 강렬한, 아니 격렬한 슬픔을 생생하게 목도할 수 있었다. 나는 이들 젊은이들의 터무니없이 무의미한 죽음에 아연했으며 등반에 극도로 적대적이 되었다. 내가 등반을 끔찍하게 여기게 된 것은 그 셰르파들의 죽음이 비통해서만은 아니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등산 문학을 읽을 때면 나는 종종 그 대상이 사히브이든 셰르파이든 가차없는 죽음의 연대기를 읽는 기분이었다. 왜 자진해서 이런 괴이한 위험을 무릅쓰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사히브들이 그에 관해 했던 온갖 이야기들을 알게 되었지만 아주 오랫동안 그게 무슨 뜻인지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내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등반 사히브들이 셰르파보다 훨씬 낯설었다. 그런데 마침내 이해한 것 같다.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감각을 전적으로 상실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긴 하지만 나는 등반이 문제의 여지가 있는 특정 문화 시나리오, 이를테면 개인적인 영광 추구, 과도한 남성성 등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에서는 지배 문화에 다소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이 책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이다. 오늘은 출판사 클에서 발간한 에베레스트에서의 삶과 죽음, 셰르파, 히말라야 원정대 두 문화의 조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과 영화를 들고 찾아올게요.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